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우주, 이미 나온 김, 디폴로 출판사. 들어가며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과학자가 인종통합 학교 정책은 크게 성공할 거라고 예견했다. 교실안 모든 어린이가 평등해지면 백인 어린이들이 학교 안에 유색 인종뿐만 아니라 살면서 만나게 될 다른 인종의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며,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어린이들은 선곡적 미래의 깃틀이 될 인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중 상상 속에 존재하는 적자 생존의 개념은 최악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한 연구는 가장 덩치 크고 가장 힘세고 가장 비열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비축된 에너지를 고갈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되고 결국 우리는 더 적은 수의 후손을 남기게 된다. 우리가 가죽을 몸에 두르거나 느슨하게 묶어서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짐승뼈로 만든 가느다란 바늘 덕분이었다. 몸에 딱 맞는 포근한 방한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열량을 필요로 하는 신체로 발달한 네안데르탈인보다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한 우리는 온몸이 얼어붙은 빙하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나아가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어 장거리 원정에 나선 최초의 인류가 되었다. 사람은 생후 9개월쯤이면, 그러니까 걸음마나 말을 떼기도 하기 전에 이미 손짓을 시작한다. 손짓은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시작되는 관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스친 손의 의미, 어떤 방으로 들어갈 때 지켜 올라가는 눈썹의 의미,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척 신용하거나 아닌 척 꾸미거나 거짓말을 지어낼 능력이 있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가설에 따르면, 가축화는 동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과정이었다. 이 가설은 생물학적 관점은 아니더라도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어째서 특정 동물이 가축화가 되었으며, 어째서 일부 사회에서는 농경이 발전했으나 다른 사회는 수렵 채집 사회로 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설도 해명하지 못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개에 관한 것이었다. 개는 분명히 가축화되었지만 이들의 야생 친척인 늑대는 가축화의 필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늑대에게 사람이 먹이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늑대는 좁은 곳에 갇히면 확실하게 공항에 빠지며 사납게 굴진 않지만 위협받으면 문다. 전쟁 없는 삶, 자기 가축화는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 중에는 사랑스럽거나 흥미로운 변화도 있지만 어떤 변화는 괴상하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의 변화는 나머지 모든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최초로 나타난 변화, 즉 친화력의 상승은 모든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특질이기도 하다.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은 자연 선택이 다정하게 행동하는 개체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유연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친화력이 높아질수록 협력적 의사소통이 능력이 강화되는 발달 패턴을 보이고, 호르몬 수치가 높은 개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감정이 격하지 않고 관용이 높을수록 자연 선택에 유리해졌고 이것이 협력적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능력과 연관되며 둘째, 우리의 외형과 생리작용, 인지 능력의 변화가 다른 동물에게서는 나타나는 가축화 징후에 유사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눈은 협력적 의사소통에 이바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 아기는 부모의 의도와 기분과 생각을 처음 인식할 때 부모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빛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생애 초기에 우리에게 의미를 지닌 경험들은 이때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같은 낯선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자신과 같은 집단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 나와 같은 소속임을 그 낯선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특히나 더 도우려고 한다.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의 폭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해왔다고 말한다. 유발 하리라는 이렇게 말한다. 정글의 법칙이 마침내 깨졌다. 아니, 폐기되었다고 해도 될 법하다.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은 우리 종이 지닌 최고의 미덕과 강점을 잘 설명해 준다. 우리 안에 내재된 최악의 본성도 설명해 주는가? 우리는 탁월한 친화력과 극악무도한 잔인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전하려 하며 투병하는 친척에게는 돌봄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으며 집단 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종 고유의 특성이다. 비인간적 취급을 받은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징벌을 가한 사람 스스로 자신을 면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벌을 받은 사람이 고통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더 강화해야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을 안다. 벤두라의 비인간화 실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인간의 잔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타자를 비인간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프가 지적한 것은 비인간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인원화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유인으로 부르거나 유인원에 비유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심리의 도덕적 배제가 발생하며 이렇게 유인원화의 표적이 된 개인의 집단은 기본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 편견보다 유인원화가 현재 미국 사회에 존재화된 인종 간의 격차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보복성 비인간화. 자신들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집단은 역으로 다른 집단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게 된다.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인간 이하로 여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 집단 모두 상대를 더 비인간화했던 것처럼 흑인들도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 인간 이하로 여기는 보복성 비인간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에서는 총 6만여 명의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았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일부는 마지막 강제 불임 시술 기간에 살아 있었을 것이다. 1983년이었으니까 비록 미국에서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인원수가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불임화된 인원수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강제 불임 시술 기간이 6배나 더 길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우생학회가 창설되고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일본 등 다수 국가가 불임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만인이 최악의 적까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지도자는 외면하고 타인에게도 인간애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지도자에게 정당과 소속을 떠나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동물과의 유대, 동물에게 친절한 태도가 정말로 타인에 대한 친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학자들은 사람과 동물을 연관시키는 개념에는 꾸준히 저항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오지에서 수천 년 동안 개가 사람 가축의 일부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특별한 관계다. 자신들을 사냥하고 괴롭히는 사람종을 돌보고 엄마 노릇을 하는 딩고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에게도 말이다. 놀랍도록 평등한 이 사회에서 딩고는 이를 부리거나 해로운 짐승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아마도 분명히 사람과 개의 관계에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개를 일가족에서 몰아내게 되었을 것이다. 10중 8구는 산업화를 둘러싼 변화였을 것이다. 유럽의 혈통견들은 놀랍게도 아주 최근에 교배된 품종이다. 사람들이 개의 품종을 교배한 시기는 빅토리아 시대로 개가 본래 맡은 역할보다 외모가 더 중요해진 시기였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이전에는 덩치 큰 개면 전부 마스티프라고 불렀고 산토끼를 사냥하는 개면 해리어, 무릎에 앉힐 수 있는 작은 개는 스페니얼이었다. 19세기 말에 최초의 개쇼가 열렸는데 순수 혈통을 개량하는 쓸모 있어 보이는 우수한 형질을 지닌 개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였다. 집단 내의 위계질서를 얼마나 지지하느냐로 사회 지배 성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사람과 동물 모두를 외부자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메울 방법을 찾는다면 개와의 우정이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느낄 능력의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개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랑만 못하다고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평등한 사상이다.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예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포식자이던 시기에 그들은 송곳니 매서운 육식동물로서 개로 진화했다. 개는 그들의 종의 강력한 성공 무기였던 두려움과 공격성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만한 충분한 공통 기반을 찾아냈다. 다리가 둘인 건, 넷이건, 검건, 하얗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차이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적어도 나의 삶은 바뀌었다. 감수의 굴, 우자, 생존. 박한선, 신견 인류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강사. 종의 기원은 1859년 초판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적자라는 단어도 없었다. 다인은 스펜서에 대해서 끔찍한 이론적 쓰레기라고 평할 정도였지만 적자 생존이란 용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종의 기원 제5판에서 그 용어를 도입했다. 다인이 말한 적자란 당장의 국소적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다.
우월한 자가 더 잘 생존하고 심지어 더 잘 생존해야 마땅하다는 오해를 낳았다. 자연의 세계에는 우월이 없다. 그렇다면 아예 살아남는 자가 우월하다고 정의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살아남는다라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아주 좋아했다. 수많은 변종이 나타났다. 섹시한 것이 살아남는다. 귀여운 것이 살아남는다. 예쁜 것이 살아남는다. 뚱뚱한 것이 살아남는다. 착한 것이 살아남는다. 똑똑한 것이 살아남는다. 심지어 아픈 것이 살아남는다까지. 그리고 이 책이 긴 리스트의 끝에 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냐로 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많은 친구를 얻고 싶다면 친절함과 다정함은 필수 덕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함이야말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강아지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생각을 키우면서 했는데요. 이렇게 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서 저는 개를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정말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두께도 이 책도 좀 상당한데요. 저는 일부만 소개해 드렸고요.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